선납세금은 기중에 원천징수된 법인세, 중간연합한 법인세. 선납세금. 말 뜻으로 보면 세금을 미리 냈다는 얘기잖아요. 뭐 선급금처럼. 자, 기중에 원천징수된 법인세. 요 이름을 쓰는 게 첫 번째가 원천징수된 법인세. 내가 지금 원천징수 당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 중간연합한 법인세. 인세 등을 사용하는 명칭이다. 자, 이것은 기말 결산 시에 법인세 비용 계정으로 대체됩니다. 일단 선납세금이라는 이름 썼다가 나중에 법인세 비용, 진짜 법인세란 얘기에 이걸로 대체가 됩니다. 이거 대체되는 것은 유동부채의 미지급세금에서 보기로 하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일단 원천징수가 무언가를 먼저 간단히 설명할게요. 원천징수가 됐다는 얘기인데, 원천징수는 이런 거예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 저 사람한테 뭘 줘야 돼. 이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내가 주고 지가 되는 게 아니라 미리서 주기 전에 원천적으로 떼서 대신 내주는 제도. 이게 원천징수예요. 그걸 이제 떼는 사람 보고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원천징수 하는 경우하고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원천징수 하는 경우를 볼게요. 그 대표적인 게 원천징수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자, 내가 이제 회사죠. 주식회사야. 이게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있겠죠. 근로자가 이제 근로를 제공해. 근로, 노동력을 제공했어요. 그럼 그 대가로 뭘 줘야 돼요? 월급을 줘야 되잖아. 급여.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소득이 생긴 거예요. 월급 받잖아, 달달이. 그걸 보고 근로소득이라고 해요. 여러분 수업 듣는 분 중에 직장 다니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니까 다 아시겠죠? 안 다니시는 분들은 또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근로소득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았다 칩시다. 이렇게. 그럼 이제 회사는 아무 일이 없으면 얘는 회사는 급여라는 비용이 100만 원 생기는 거고, 그냥 현금을 100만 원 주면 돼요. 100만 원. 아무 일 없지 그럼.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 이 많은 근로자들이 자기의 세금을 자기 스스로 신고해서 내려면 굉장히 번거로우니까 나라에서 이런 거죠. 이제 이 회사 보고 얘한테 줘야 될 돈을 다 주지 말고 세금을 일부 떼어가지고 네가 대신 내라. 그러면 직원이 100명인데 100명이 가서 세무서에 내는 것보다는 얘 혼자서 내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을 납부하는 방식은 이제 윗급수에서 배우실 텐데요. 근로자들은 세금을 어떻게 내냐면, 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속 100만 원씩 받으면 1200만 원이잖아요. 이 1200만 원이라는 돈을 벌었으니까 거기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뭐 사람 빼줄 거 빼주고 이렇게 한꺼번에 내려가면 너무 부담이 크니까 달달이 조금씩 떼요. 예? 원천징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간이세액 적용표라는 데 들어가면 100만 원은 세금이 안 나와요. 100 얼마부터 이렇게 부양가족이 1명, 2명 있으면 세금이 150만 원이면 뭐 만 원. 부양가족이 2명이면 뭐 만 원보다 좀 더 작게, 많으면 좀 더 작게 이렇게 이제 표가 있어요. 그걸 보고 띄어. 그래서 원천징수를 조금씩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내야 될 세금 얘가 대신 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미리 낸 돈이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12달 다 급여 받은 금액을 연말정산이라는 걸 통해서 적게 냈으면 더 내고 많게 냈으면 돌려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급여를 줄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얘가 내야 될 세금을 적용표를 찾아요. 봤더니 10,000원 정도 되더래. 예를 들면 100만 원은 세금 안 나와요. 10,000원 정도 되면 지금처럼 하지 말고, 아니 돈을 다 줬다가 얘들아 다시 10,000원씩 내 세금 내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회사의 급여는 똑같아요. 급여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현금이 적게 나가는 것 뿐이야. 줬다가 100만 원 다 주고 다시 받을 게 아니라 현금을 미리서 좀 적게 주지 말라니까. 주지 말고 걷어놔. 예수금이에요. 10,000원 이렇게 부채예요. 자, 급여 줄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는 거야. 회사의 급여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원천징수하는 거죠. 돈 100만 원을 줄 때 얘가 원천징수 의무자야.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받는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미리 떼고 준다니까. 그래서 지가 대신 내줘요. 세무서에다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게 원천징수 하는 경우야. 예수금 편에서 다시 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음 달에
은행에다가 돈 내주는 거야, 이렇게. 10,000원. 내 돈이 아니니까 직원들이 내야 될 돈을 대신해서 걷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근로자들은 이렇게 해서 12달 동안 1월부터 12월 달까지 계속 급여를 받으면 다 원천징수 당했죠. 세금 조금씩 낸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 연도, 상식적으로만 들어놓으세요. 2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이라는 걸 해요. 즉 12달 받은 금액이 얼마니? 1,200인데요. 거기서 너 부양가족 몇 명 있냐? 2명 있습니다. 2명, 한 사람당 150만 원씩 이렇게 빼고 그다음에 교육비, 의료비 뭐 들어본 적 있죠? 다 했더니 계산된 금액이 지금 이 사람은 매달 12번에 해가지고 12만 원의 세금을 미리 냈거든요. 근로소득으로. 근데 계산했더니 20만 원이 나온 거야. 내야 될 세금이. 근데 적게 냈잖아. 그러면 추가로 8만 원만 더 납부하게 된다. 이게 이제 근로소득의 계산 구조예요. 이제 윗급수에서 배우겠죠. 지금 원천징수 하는 경우에요. 회사가. 근데 반대로 나도 원천징수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게 지금 원천징수 됐다는 얘기는 당한 거야. 나도 누군가가 나한테 소득을 지급할 때 내가 법인인데 세금을 원천적으로 떼고 줄 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지금 뜯긴 거는 뭘 뜯긴 거야? 얘는 근로소득이라는 것을 낸 것이 되고 나는 법인이니까 법인세를 낸 거야, 미리. 그때 쓰는 이름이 선납세금이라는 얘기예요. 자, 원천징수 당하는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래. 자, 이제 회사가 있죠.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은행이야. 회사가 은행에다가 돈을 뭐 한 10억 정도 넣어놨어요. 그럼 이제 그 대가로 이자를 줄 거 아니야. 이자를 이렇게 줘. 이자. 10억에 대한 이자가 생겼는데 이자가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래. 그 10만 원 다 주면 되지. 그럼 이제 얘가 보통예금 통장에 10만 원이 들어오고 이자 수익 이렇게 하면 될 텐데 10만 원이야. 이런 끝인데 나라에서 이러는 거지. 은행아 얘한테 이자 줄 때 말이지 원천징수를 하고 줘. 얘가 내야 될 세금 중에 원천징수를 하고 주라니까. 지금 현재로는 한 14%쯤 되거든요. 이자 소득 원천징수 세율이. 그럼 얘가 이제 10만 원 다 주지 않고 14%를 떼고 나머지만 줘요. 그리고 대신해서 나한테 내. 그럼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원천징수 당했고 뭘 낸 거야? 얘는 근로소득, 소득세를 낸 거지만 난 법인세를 낸 거야. 그때 쓰는 이름이 선납세금이에요. 그래서 자, 은행에 이자가 생겼는데 이자 수익은 10만 원인데 이걸 다 안 준다니까? 통장에 찍힌 거 보니까 14%로 가정하고 8만 6천 원밖에 안 들어와. 이렇게. 그럼 이 나머지 이제 14,000원이 뭐냐? 이런 얘기죠. 내가 원천징수 당했어요. 근데 무슨 세금을 먼저 낸 거야? 법인세를 먼저 내니까 여기다 법인세 비용 하지 말고 선납세금이라고 하라는 얘기예요. 선납세금 미리 냈다. 일단 자산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말에 빼고 법인세 비용으로 갈아 끼우라는 거예요. 이게 원천징수를 당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인세 중간연합을 했을 때 법인세 중간연합이라는 걸 좀 들어봐야 되겠죠. 자, 회계연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면 법인도 사람이니까 세금을 내야 되죠. 요 1년 동안에 번 세금을 언제 내냐면 요 회계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그런데 법인세를 이렇게 한 번만 내면 나라는 못 먹고 못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뭐 지금 해야 될 돈이 써야 될 때가 많죠. 공무원 월급도 줘야 되고 그래서 한꺼번에 걷으면 안 되니까 쪼개가지고 여기 1월부터 6월 달까지를 중간 연합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소득에 대해서 8월 31일까지 법인세를 미리 한 번 냅니다. 요 절반에 대해서. 그때 이제 돈 내라고 했잖아요. 법인세 중간연합이 나왔어요. 50만 원이 이렇게. 그럼 내야지. 그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법인세라고 하지 말라니까 일단 선납세금이라고 잡아놓으라고. 이렇게 50. 자, 이게 선납세금 만나는 상황 다예요. 중간연합을 했거나 법인세를 미리 냈거나 또는 원천징수 당했거나 이렇게 이제 묶여있는 선납세금을 12월 31일이 되면 진짜 법인세가 이제 계산이 돼요. 그럼 여기다 이제 법인세 비용이라고 적어. 법인세 비용이라고 적고, 근데 그 계산한 법인세가 이거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100만 원이더래.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선납세금을 잡아서 다 빼요. 여기 이제 뒤에서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미리 냈잖아. 근데 더 낼 수는 없는 거지. 51만 4천 원이죠. 이렇게. 이거 똑같으면 좋겠는데 더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 보통은 더 많겠죠. 그럼 문제 뭐 해야 되겠어요? 법인세를 내야 되지. 당장 현금을 낼 수가 없어. 오늘 날짜를 잘 봐요. 오늘 여기잖아요. 연할 낸다니까. 그래서 아직 당장 세금을 못 내는구나. 그래서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를 이렇게 만들어 놉니다. 여기 가서 다시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관심사는 지금 이거 선납 세금이 뭐냐. 법인이 원천 징수를 당했거나 또는 중간 연합한 거. 그때 쓰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것 중에 예수금하고 선납세금은 정반대잖아요. 내가 소득을 줄 때 남의 걸 걷어놓은 것은 빚이야. 갖다 내줘야 돼. 그러니까 예수금이고. 내가 남한테 받을 게 있는데 제가 내 걸 줄 것 중에 세금을 띄고 줬단 말이에요. 그거 먼저 냈잖아요. 법인세를 먼저 낸 거야. 그래서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법인세 비용이라고 바로 하지 않아요. 실무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원칙은 자산으로 처리해놓고 기말에 법인세 비용으로 갈아 끼웁니다. 이게 선납세금의 예제고, 예제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끝난 거죠. 보통 예금에 이자가 생겼는데 원천 징수를 제외하고 통장에 돈 들어왔대. 그 뭐야? 선납세금. 그다음에 중간연합 50만 원 냈대요. 선납세금.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1번 보통예금 계좌에서 30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원천징수 법인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원천징수 법인세 세율은 14%로 가정하겠다. 그러니까 이자가 30만 원 생겼는데 30만 원에 14%를 계산하면 4만 2천 원인데 이만큼이 원천징수 당하고 나머지가 통장에 들어왔다. 이런 뜻이네요. 대변의 이자 수익은 전체 금액입니다. 돈 받은 만큼이 아니라. 차변에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다 선납세금 처리하는 거예요. 금액은 뭐 자산 처리하라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하고 여기처럼 자산 처리하라는 거 없어도 다 선납세금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옵니다. 2번 기업은행에 예입한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다음과 같이 해약하고 해약금액은 모두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처리, 즉 선납세금 처리하라는 얘기네요. 자, 정기예금이 만기가 돼서 없어지니까 원금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수익을 먼저 잡는 게 편하겠네요. 이자 수익이 400입니다. 그런데 돈을 다 주지 않고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 있죠. 선납세금이 616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만 당좌 예입금 계좌로 차감 지급액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네요. 3번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의 중간연합세액 2,4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법인세 납부액은 자산으로 선납세금 2,400 대변의 현금